여러분, 사람을 오래 만나고 오래 살아보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실수는 나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는 것이 예의라고 배웠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남이 물으면 성실히 답해주는 것이 정직이고 따뜻함이고 사람됨이라고 믿어왔지요. 그런데 세상은 그 마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이용합니다. 어떤 질문은 여러분의 삶을 진심으로 궁금해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분류하고 평가하고 소문으로 만들기 위해 던져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분위기든 아무리 친해 보여도 딱 4가지 질문에는 절대 제대로 답하지 마십시오. 대답하지 않는 것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품격과 안전을 지키는 선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입으로 자기 값을 깎는 일을 참 자주 합니다. 나는 솔직한 편이야. 나는 숨기는 게 없어. 그렇게 말하며 웃지만 그 솔직함이 결국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오해를 부르고 나중에는 관계를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는 언제나 선의로만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웃던 사람이 내일은 차가워질 수 있고 오늘 위로하던 사람이 내일은 흉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변합니다. 마음이 변하면 어제의 비밀은 오늘의 약점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어른은 사람을 믿지 마라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나를 보호하는 법을 압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장면을 겪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는데 갑자기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지요. 그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말이 내 손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말은 한번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은 나가는 순간부터 상대의 기억 속에서 변형됩니다. 사람이 하는 말은 사실 그대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믿고 싶은 방향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 상대가 해석할 재료를 준 셈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침묵의 기술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경계의 기술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말아야 할 때 입을 다물 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런데 존중은 후자에게 따라옵니다. 묘하지요.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할수록 가벼워 보이고 만만해 보이고 결국 함부로 대하기 쉬운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말이 적어도 묵직합니다. 말을 아끼는 그 태도 자체가 이 사람은 선이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 차이는 학벌이나 돈이 아니라 대답하지 않을 권리를 어떻게 쓰느냐에서 생깁니다. 첫 번째로 절대 제대로 답하지 말아야 할 질문은 아주 자주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돈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금 얼마 받아요? 퇴직금은 얼마예요? 요즘 형편은 어때요? 집값 좀 올랐어요? 이 질문들은 겉으로는 관심이고 안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을 한 줄로 요약해버리는 질문입니다. 숫자는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숫자는 사람을 계급으로 분류하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이 한 달에 80만 원 받아요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박정욱이라는 한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사람들 머릿속에서 여러분은 연금 80만 원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부터 관계는 미세하게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시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당연히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탁할 타이밍을 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게 그런 관계입니까? 아니지요. 돈이 많다고 알려지면 여러분은 여유 있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 시기와 요구를 받습니다. 형편되시잖아요. 이번엔 좀 더 내셔도 되죠. 도와주실 수 있죠. 돈이 적다고 알려지면 여러분은 부족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무시와 동정을 받습니다. 아이고, 힘드시겠다. 그래서 그러셨구나. 둘 다 기분 좋은 존중이 아닙니다. 둘 다 여러분을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경제 상태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한 번 생긴 경제 이미지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큰 병원비를 써서 돈이 부족해져도 사람들은 여전히 여러분을 형편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여러분의 얼굴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단순합니다. 숫자를 주지 마십시오. 구체적인 액수를 말하지 마십시오. 상대가 물으면 이렇게만 답하십시오.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지요. 그리고 웃으십시오. 이 말은 거짓말도 아니고 과장도 아닙니다. 그저 불필요한 문을 닫는 말입니다. 상대가 그래도 대충 얼마쯤 하고 더 캐묻는다면 설명하지 마십시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같은 말을 차분히 반복하십시오. 예, 지장은 없습니다. 반복은 무례가 아닙니다. 반복은 경계입니다. 경계가 있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존중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핵심은 말을 줄이는 기술입니다. 우리 세대는 정이 많아서 상대가 묻는 것을 거절하면 괜히 내가 차갑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진짜 예의는요, 상대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대 사이의 거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진짜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불편해하는 순간 멈춥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파고든다면 그건 관심이 아니라 침범입니다. 그 침범을 막는 것이 어른의 책임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마음을 바꾸십시오. 질문을 받았다고 해서 대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허락하십시오. 특히 돈 이야기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사람 몇 명에게만 공유하면 충분합니다. 배우자, 함께 생활을 꾸려가는 가족, 그리고 정말 필요한 범위만이면 됩니다. 모임에서 지인에게 분위기에 휩쓸려 숫자를 흘리지 마십시오. 그 숫자는 언젠가 여러분의 목에 걸린 이름표가 되어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요, 많이 한다고 따뜻해지는 게 아닙니다. 말은 꼭 필요한 만큼만 해야 따뜻해집니다. 지나친 솔직함은 관계를 깊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거칠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을 시끄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질문, 돈에 대한 질문을 단단히 기억하십시오. 연금 얼마 받아요? 요즘 형편 어때요? 이 질문이 나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예전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그저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지요. 그리고 미소,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방패를 가진 사람에게 사람들은 함부로 다가오지 못합니다. 존중은 그렇게 생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절대 자세히 대답하지 말아야 할 질문은 바로 자식과 가정사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겉으로는 가장 따뜻해 보입니다. 요즘 아들은 뭐해? 딸은 잘 지내? 며느리랑은 사이 괜찮아? 손주는 자주 와? 말투도 부드럽고 관심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왜 위험한가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정사는 한 번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소문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문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집안은 더 이상 여러분의 집안이 아니라 남들의 평가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자식 이야기를 할 때 흔히 두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는 자랑이고
다른 하나는 하소연입니다. 그런데 두 방향 모두 결국 여러분과 자식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남기기 쉽습니다. 먼저 자랑부터 보겠습니다. 모임에서 누가 물으면 우리도 모르게 기분이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아, 우리 큰아들은 이번에 승진했어요. 딸이 좋은 데 들어갔지요. 사위가 사업이 잘 돼서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듣는 사람은 겉으로는 박수치고 축하해주지만 속마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 마음속에는 비교심이 있습니다. 비교심이 깊어지면 축하가 아니라 박탈감이 됩니다. 나는 뭐지?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이 마음이 쌓이면 결국은 시기심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시기심은 조용히 관계를 갉아먹습니다. 여러분은 축하를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러움이 아닌 불편함을 남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자식 흉이나 가정사를 하소연하면 괜찮을까요? 더 위험합니다. 우리 딸은 전화 한 통이 없어. 아들은 속을 썩여. 며느리가 영. 처음엔 상대가 위로를 해줍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사람은 반복되는 하소연을 들으면 마음속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저 집안은 문제가 많구나. 저 사람은 늘 불만이구나. 결국 여러분은 위로받는 사람이 아니라 피곤한 사람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부모가 흘린 불평이 결국 자식 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자식은 어떻게 느낄까요? 엄마는 왜 밖에서 내 얘기를 해? 그 순간 관계는 금이 아니라 깨집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꼭 짚고 싶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자랑거리도 부모의 하소연 재료도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가 지켜야 할 독립된 인격입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는 자식을 살리기도 하고 자식을 다치게 하기도 합니다. 특히 밖에서 한 말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런 뜻이 아니었어 라는 해명은 소문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가정사를 들을 때 생각보다 잔인합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의 자식 성공을 들으며 조용히 비웃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여러분의 자식 문제를 들으며 속으로 안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괴롭히려는 마음이 없지만 인간의 마음은 늘 깨끗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혜롭게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가정사를 중립으로 처리하는 것, 이것이 어른의 품격입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짧게, 담백하게, 더 이상 열지 않기. 누가 묻습니다. 요즘 아들은 뭐 해요? 여기서 여러분이 해야 할 대답은 자식의 직장, 연봉, 승진, 결혼 계획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다들 바쁘게 살지요. 며느리랑은 사이 좋아요. 그럭저럭 잘 지내요. 손주는 자주 와요. 올 수 있으면 오겠지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입을 닫는다고 해서 차가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이 사람은 선이 있는 사람이구나. 선이 있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못합니다. 그게 인간 심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디 다녀? 직장은 괜찮아. 며느리는 성격이 어때? 이렇게 파고듭니다. 여러분, 이때야말로 경계를 세워야 할 순간입니다. 감정적으로 싸울 필요 없습니다. 설명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설명을 시작하면 상대는 더 깊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는 일부에서 말씀드린 방법과 똑같습니다. 같은 문장을 조용히 반복하십시오. 다들 바쁘게 살아요. 그럭저럭 잘 지냅니다. 반복이 쌓이면 상대는 알아차립니다. 아, 이 사람은 더 말하지 않겠구나. 그때 비로소 질문은 멈춥니다. 여러분이 강하게 말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단단하게 닫혀 있기 때문에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사를 지키는 것은 자식을 지키는 일이고
동시에 여러분의 체면을 지키는 일입니다. 어떤 집안은 모임만 가면 자식 이야기가 끝이 없습니다. 자랑과 하소연이 섞여서 줄줄 나옵니다. 듣는 사람들은 처음엔 웃어주지만 집에 돌아가며 말합니다. 아, 또 그 얘기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만나면 꼭 남의 집안 이야기를 들어야 하니까요. 반대로 어떤 분은요, 자식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분을 더 존중합니다. 저분은 말이 무겁다. 저분은 품격이 있다. 그 차이는 돈도 아니고 학력도 아닙니다. 입이 가벼운가 무거운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가정사는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내 손을 떠난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곳에서 내 의도와 상관없이 변형됩니다. 그 피해는 결국 내게 오거나 내 자식에게 갑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어른은 가족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보호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마음먹으십시오. 누가 가정사를 물어오면 친절하게 웃되 길을 열어주지 말자. 짧게 대답하고 대화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 가정사 대신 날씨, 음식, 건강한 취미, 가벼운 근황으로 넘어가자. 그게 여러분의 노후를 편안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질문, 자식과 가정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로 더 치명적일 수 있는 질문, 깊은 속마음을 캐묻는 질문, 특히 약점과 우울, 상처, 관계에 민감한 진실을 건드리는 질문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품격 있게 막아야 하는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절대 깊게 대답하지 말아야 할 질문은 무엇이냐? 바로 깊은 속마음과 약점을 캐묻는 질문입니다. 요즘 마음은 어때? 많이 우울하지? 밤에 잠은 잘 자? 가끔 죽고 싶은 생각도 들지? 남편, 아내 때문에 힘들지? 겉으로 보면 이런 질문은 따뜻합니다. 다정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방심합니다. 그래, 나 좀 힘들어. 사실 나 약을 먹어. 나 요즘 너무 무너져. 이렇게 마음을 털어놓고 나면 순간은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간의 편안함이 평생의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약해질 때 가장 실수를 많이 합니다. 새벽 2시 비가 내리고 갑자기 가슴이 텅 빈 느낌이 들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집니다. 그때 제일 친하다고 믿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죠. 나 사실 너무 허무해. 나는 요즘 살아있는 게 괴로워. 가족이 다 미워. 그 말을 들어준 상대는 그 순간에는 위로합니다. 그래, 네 마음 이해해. 힘들었지. 여러분은 안도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내 편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인간관계라는 게 늘 그 자리 그대로 있나요? 아닙니다. 관계는 변합니다. 작은 오해 하나로도 틀어질 수 있고 이해관계가 생기면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벌어지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털어놓았던 진심이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돌아옵니다. 사람 사이가 좋을 때의 비밀은 공유지만 사이가 나빠지면 비밀은 칼이 됩니다. 그 사람 원래 우울증 있잖아. 약 먹는 거 알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니까 조심해. 이런 말이 한번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힘들어서 한 말은 남들에게는 이상한 사람의 증거처럼 둔갑합니다. 세상은 깊은 사정을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한 줄로 정리하기 쉬운 소문만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여러분의 얼굴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심리학적으로도 중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속내를 말하면 그 순간 관계에 권력의 기울기가 생깁니다. 정보를 가진 쪽이 힘을 가집니다. 내가 마음속 약점을 보여주면 상대는 내게 공감을 해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내 약점을 쥐고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을 나쁘게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변하면 과거의 정보는 언젠가 나를 흔드는 손잡이가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어른은 감정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다루지 못하면 노출이 되고 노출은 공격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아무에게도 속내를 말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핵심은 범위를 줄이는 것입니다. 깊은 속마음은 누구에게나 말할 내용이 아닙니다. 진짜 속내는 일기장에 써도 좋고 기도해도 좋고 정말 오랜 시간 검증된 극소수에게만 꺼내야 합니다. 특히 모임에서 분위기에 취해서 혹은 상대가 나도 힘들어라고 말한다고 해서 맞장구 치듯 내 밑바닥까지 꺼내면 그건 용기가 아니라 무방비입니다. 여러분, 노년으로 갈수록 사람은 더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외로움을 사람으로만 채우려는 데서 생깁니다. 사람은 늘 내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외로움이 몰려올 때 누군가에게 다 털어놓아야만 살 것 같을 때 그때야말로 한 번 더 멈추십시오. 내가 지금 약해져서 말을 흘리려 하는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누가 이렇게 물을 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요즘 마음 어때? 많이 힘들지? 이 질문에 여러분이 사실 나 우울증 약 먹어. 나 죽고 싶어. 이런 식으로 바로 들어가면 여러분은 상대에게 나의 취약점을 통째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 대신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핵심은 긍정의 언어로 단단히 매듭짓기입니다. 덕분에 하루하루 감사하게 지내요. 혼자 있는 시간도 나름 좋습니다. 요즘은 마음을 더 단정히 하려고 해요. 이 대답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힘든 게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힘듦을 내가 다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한 줄을 내놓는 순간 상대는 여러분을 불안정한 사람이 아니라 단단한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인간은요, 하소연을 많이 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의식적으로는 피곤한 사람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내면을 다잡는 사람에게는 묘한 존경이 생깁니다. 아,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을 관리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만약 상대가 더 깊게 파고들어 그래도 무슨 일 있어? 남편이 문제야? 자식이 속 썩여? 이렇게 캐묻는다면요. 그때는 더 짧게 끊으십시오. 다 지나가는 일이지요.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화제를 바꾸십시오. 대화의 방향을 바꾸는 것도 품격입니다. 말로 막지 못하면 방향으로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속마음을 들으면 친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 친해지는 것은 속마음이 아니라 시간과 신뢰의 축적입니다. 하루 이틀 친해졌다고 깊은 마음을 털어놓으면 친밀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친밀감은 깊은 고백이 아니라 지속된 존중에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약점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울함, 허무함, 외로움 누구나 겪습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아무에게나 공개해버리는 것입니다. 공개는 때로 치유가 아니라 노출이 됩니다. 노출된 약점은 언젠가 관계가 틀어졌을 때 가장 쉽게 공격받는 지점이 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보호할 자격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보호가 진짜 자존심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깊은 속마음을 묻는 질문에는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치명적인 약점은 말하지 않는다. 긍정의 언어로 단단히 매듭짓는다. 더 캐묻으면 짧게 끊고 방향을 바꾼다.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은 훨씬 덜 흔들리고 훨씬 덜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분을 함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스스로를 함부로 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마지막으로 과거의 실수와 흑역사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왜 겸손한 고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평생 이미지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한마디로 품격 있게 막아야 하는지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절대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말아야 할 질문은 무엇이냐? 바로 과거의 실수, 흑역사, 치명적인 실패를 캐묻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아주 가볍게 던집니다. 젊을 때 후회되는 일 없어요? 옛날에 크게 말아먹은 적 있죠? 그때 왜 그랬어요? 한 번쯤 실수는 다 하잖아. 솔직히 말해봐요. 심지어 여러분이 먼저 나도 왕년에 하며 웃으면서 꺼낼 때도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으니까, 겸손해 보이고 싶으니까, 나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야 라는 말을 하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교훈으로 말하는 순간 상대는 교훈을 듣지 않습니다. 상대는 여러분을 평가할 재료를 얻습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내가 실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달라졌어 라고 말하면 상대가 그래, 사람이 다 그렇지 하며 넓게 이해해 줄 거라고요.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사람은 남의 과거를 들으면 그 과거를 그 사람의 본질로 바꾸어 기억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뇌는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를 더 오래, 더 강하게 붙잡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10가지의 성실함이 있어도 여러분 입으로 말한 치명적 실수 한 가지가 그 10가지를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얼굴에 흠집을 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임에서 누가 웃으며 묻습니다. 형님, 젊을 때 보증 잘못 써서 망한 적 있죠? 여러분이 아유, 내가 그때 보증을 잘못 써서 집안이 한번 휘청했지 하고 웃어넘겼다고 해봅시다. 그 자리는 웃고 끝납니다. 그런데 사람들 머릿속에 남는 건 무엇일까요? 아, 저분은 보증을 섰다가 크게 망한 사람, 이 한 줄입니다. 그 다음날 여러분이 아무리 반듯한 말을 해도, 아무리 성실한 조언을 해도 상대는 은근히 이렇게 봅니다. 저분도 판단이 틀린 적이 있잖아. 여러분이 준 조언의 무게가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과거 고백의 함정입니다. 솔직함이 아니라 자기 권위를 깎는 일이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젊을 때 바람을 피울 뻔했다. 사업을 크게 말아먹었다. 사람을 크게 배신한 적이 있다. 여러분은 반성의 뜻으로 말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상대는 반성을 듣지 않습니다. 상대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찍습니다. 그리고 부정적 정보는 사람에게 확신을 줍니다. 부정적 정보는 설명이 쉽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싫어하려 하면 그 과거는 아주 편리한 무기가 됩니다.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라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그 무기를 건네준 꼴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냉정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변화를 끝까지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변화를 확인하기는 귀찮고 과거 한 장면으로 결론 내리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 실수는 내가 이미 극복했다 해도 남들의 기억 속에서는 오래 남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신뢰와 품격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과거 실수 고백은 그 신뢰의 기둥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과거에 실수가 없었다고 거짓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과거를 숨기라는 뜻도 아닙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과거의 실수는 말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 현재의 태도로 증명할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말로 변명을 들으면 오히려 의심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단단함을 보면 말이 없어도 납득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어른은 과거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실제로 누가 과거를 캐묻거나 후회되는 일을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현재로 옮겨 붙이기입니다. 과거의 돛으로 끌려가지 말고 지금의 자리로 대화를 옮기는 겁니다. 누가 묻습니다. 형님, 예전에 크게 후회한 일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사건을 줄줄이 나열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과거의 사람으로 재분류됩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다 지난 일이지요. 후회할 시간에 오늘을 더 잘 살려고 합니다. 이 한 문장은 과거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상대에게 더 이상 열리지 않는 문임을 알려줍니다. 상대가 또 묻습니다. 그래도 어떤 일이었는데요? 이때도 구체적인 장면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 일 덕분에 배운 게 있어서요. 지금은 같은 실수는 안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무슨 일이었는지가 아닙니다. 핵심은 지금의 나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정말로 여러분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멈춥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캐묻는 사람은 대개 호기심이 아니라 남의 약점을 확보하려는 마음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더 짧게 끊으십시오. 그건 말 안 하는 게 제 성격입니다. 그냥 좋은 쪽으로 생각하며 삽니다. 그리고 미소로 마무리하십시오. 설명은 금물입니다. 설명은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수를 겸손으로 포장해 말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도 젊을 때는 철이 없었지. 나도 한때는 망난이었지. 이 말이 겸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가벼운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른의 겸손은 과거의 흉을 떠벌리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른의 겸손은 말을 줄이고 태도를 단정히 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드리겠습니다. 과거를 말하는 순간 그 과거는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이미 끝냈다고 생각한 일도 말로 꺼내면 다시 현재의 대화 속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 굳이 여러분이 흙탕물을 손으로 휘저어 다시 탁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에 두십시오. 그리고 현재의 품격으로 서십시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절대 대답하면 손해보는 4가지 질문을 모두 다뤘습니다. 돈, 가정사, 깊은 속마음, 과거의 실수. 이 4가지 질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대답하는 순간 나를 평가할 재료가 되고 소문이 되기 쉬운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나는 모든 질문에 대답할 의무가 없다. 대답하지 않는 것은 무례가 아니라 경계다. 경계가 있는 사람이 존중받는다. 이제 다음 파트부터는 방향이 바뀝니다. 입을 닫아야 할 때를 배웠다면 이제는 입을 열어야 할 때를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생활을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더 품격 있어 보이게 만드는 대화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칭찬과 감사로 분위기를 바꾸는 말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그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반전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대답하면 손해보는 질문 4가지를 배웠습니다. 돈, 가정사, 깊은 속마음, 과거의 실수. 이 4가지는 여러분을 평가의 표적 위에 올려놓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을 만나며 평생 존중받는 어른은 단지 입을 다무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입을 열어야 할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열어야 할 말은 내 사생활을 더 많이 공개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입니다. 내 이야기를 최소화하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환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바로 칭찬과 감사의 말입니다. 여러분, 모임에 가보면 공기가 무거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평이 시작되면 그 불평이 옆 사람에게 옮고 옆 사람의 불평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옮습니다. 물가,
건강, 자식, 시댁, 남편, 이웃 이야기의 끝이 늘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바퀴 돌면 테이블 위에는 음식보다도 피로가 쌓입니다. 그때 누군가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절대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말해서 분위기를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비춰주는 말로 분위기를 바꿉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누가 말합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서 살기 힘들어. 또 누가 맞장구 칩니다. 맞아. 자식들 때문에 돈이 줄줄 새. 그러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어떠세요? 별일 없으세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소연으로 들어갑니다. 나도 별일 있지. 요즘 허리도 아프고 이렇게 시작하면 분위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품격 있는 사람은 다르게 답합니다. 별일이 왜 없어요? 오늘 이렇게 만나서 밥 먹는 게 제일 큰 별일이죠. 그리고 씨, 오늘 얼굴이 참 좋아 보이네요. 아까부터 느꼈는데 씨 목소리가 참 밝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에는 핵심이 있습니다. 상대가 물어본 건 내 근황인데 품격 있는 사람은 내 사생활을 꺼내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이 자리에 좋은 점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장점을 하나 건져 올립니다. 그 순간 공기가 바뀝니다. 사람의 얼굴이 풀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의 말이 너는 괜찮다 라는 메시지로 전달되면 그 자리는 갈등이 아니라 온기가 됩니다. 여러분, 심리학에는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칭찬하면 사람들은 그 칭찬을 받는 사람만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칭찬하는 사람 자체를 더 좋게 봅니다. 저 사람 참 따뜻하네. 저 사람 참 여유롭네. 이렇게 말이죠. 반대로 남을 흉보면 듣는 사람은 흉보는 대상만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흉보는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은 입이 거칠구나 라고 느낍니다. 즉, 여러분의 말은 남을 평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첫 번째 품격을 올리는 대답은 이것입니다. 내 이야기 대신 상대의 장점과 자리에 감사함을 말하라. 이 방법은 아주 실용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사생활을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돈 이야기를 피해야 할 때도, 가정사를 피해야 할 때도, 속마음을 숨겨야 할 때도 이 방법은 강력합니다. 요즘 형편 어때요? 같은 질문이 나왔을 때도 여러분이 숫자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저 감사하게 살지요. 그런데 씨 덕분에 오늘 자리가 더 좋네요. 아까 이야기 듣는데 씨는 참 부지런하십니다. 그럼 질문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여러분은 대답을 회피한 게 아닙니다. 대화를 품격 있게 이끈 것입니다. 회피는 도망이지만 전화는 주도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주도합니다. 자, 이제 칭찬을 어떻게 해야 진짜 품격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잘 못합니다. 예뻐요. 좋네요. 이런 말은 가볍게 들리기도 합니다. 품격 있는 칭찬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구체적으로 칭찬하십시오. 오늘 참 좋아 보이세요 보다 오늘 얼굴이 한결 편안해 보이시네요가 더 깊습니다. 멋져요 보다 말씀하실 때 상대를 배려하시는 게 참 인상적입니다가 더 깊습니다. 둘째, 비교하지 말고 칭찬하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칭찬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경쟁을 심습니다. 대신 당신에게서 좋은 점을 봤다는 칭찬은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셋째, 그 사람의 인격과 태도를 칭찬하십시오. 옷, 외모도 좋지만 더 오래 남는 건 태도입니다. 말을 참 곱게 하시네요. 늘 약속을 지키시니 믿음이 갑니다. 이런 칭찬은 상대를 단단하게 만들고 동시에 여러분을 더 깊은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돈이 들지 않지만 관계를 풍요롭게 합니다. 오늘 자리 마련해줘서 고맙다.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얘기 들어줘서 고맙다. 이 한마디가 쌓이면 여러분은 모임에서 늘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를 가볍게 만드는 자리보다 나를 좋게 만드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품격은 내가 얼마나 특별한가를 말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년의 품격은 타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생깁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리면 순간은 통쾌할지 몰라도 그 말은 결국 여러분의 얼굴을 거칠게 만듭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하면 그 말은 결국 여러분의 얼굴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말은요, 결국 말한 사람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렇게 연습해 보십시오. 모임에서 누군가 요즘 어때? 라고 물으면 내 사정을 길게 풀지 말고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당신 보니 반갑네요. 오늘 만나서 참 좋습니다. 덕분에 기분이 한결 밝아지네요. 그리고 상대의 좋은 점을 하나 붙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두 번째, 품격을 올리는 대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건강, 자식 같은 결핍의 대화에서 빠져나와 취향과 자연, 예술과 독서 같은 충만의 언어로 대화를 우아하게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알면 여러분은 어디서든 이 사람은 다르다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입을 열수록 품격이 올라가는 대답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의 질문을 취향과 내면의 이야기로 전환하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대화가 비슷해집니다. 돈, 건강, 자식, 이 세 가지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이면 늘 연금은, 집값은, 어디 아프진 않아. 애들은 잘 돼? 여기서 대화는 자연스럽게 비교와 결핍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오래 이어지면 사람 마음은 점점 말라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 건강, 자식 이야기는 대부분 부족함을 확인하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얼마나 부족하지? 저 사람은 나보다 낫나? 이런 비교가 무의식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품격 있는 사람은 그 흐름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질문을 받으면 내 사정을 더 설명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대화의 차원을 바꾸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취향입니다. 자연, 꽃, 차 한 잔, 책 한 권, 음악 한 곡, 산책길의 바람, 이런 것들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단정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취향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묘한 여유가 느껴집니다. 그 여유가 곧 품격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뭐 재밌는 일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답합니다. 아유, 별거 없지 뭐. 혹은 요즘 물가 때문에 죽겠어. 그러면 대화는 다시 결핍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품격 있는 사람은 이렇게 답합니다. 요즘은 아침에 베란다 난초 향을 맡는 재미가 있어요. 그 향이 참 깊더라고요. 요즘 산책길에서 새소리를 듣는데 그게 그렇게 좋습니다. 요즘 도서관에서 역사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옛날 사람들 사는 걸 보면 지금 고민이 참 작아져요. 여러분, 이 대답이 왜 강력한지 아십니까? 이 대답은 상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돈과 비교로 살지 않는다. 나는 내 안의 즐거움으로 산다.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순간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을 다시 봅니다. 아, 이 사람은 삶의 중심이 안정되어 있구나.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 그때부터 여러분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취향 이야기는 상대를 공격하지도 않고 내 사생활을 노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품격은 올려줍니다. 이것이 가장 세련된 대화법입니다. 특히 돈 이야기를 집요하게 묻는 사람에게 취향은 최고의 방패가 됩니다. 요즘 집값 좀 올랐어요. 여기서 올랐네, 떨어졌네로 들어가면 끝없이 비교가 시작됩니다. 대신 이렇게 전환하십시오. 집값은 잘 모르겠고요. 요즘 집에서 차를 한 잔씩 마시는데 그 시간이 참 좋습니다. 부동산은 잘 모르겠는데 요즘 꽃을 하나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거 보며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이 순간 상대는 멈칫합니다. 대화의 판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회피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제를 바꿨고 그 바꿈이 우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품격 있는 딴청입니다. 나이 들수록 필요한 능력은 정면으로 다 대답하는 능력이 아니라 대화를 좋은 곳으로 옮기는 능력입니다. 그럼 어떤 취향을 말해야 정말 품격이 올라갈까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과시가 아닌 소박함이어야 합니다. 요즘 해외여행 다녀왔어, 좋은 호텔 갔어 같은 이야기는 다시 비교를 부릅니다. 반면 산책, 차, 꽃, 책, 음악은 비교를 줄입니다. 상대가 불편해할 틈이 없습니다. 둘째, 내가 지속하고 있는 습관이어야 합니다. 취향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내 삶의 리듬입니다. 요즘 아침마다 20분 산책해요. 일주일에 책 한 권씩은 읽으려 해요. 이런 말은 듣는 사람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안정감은 곧 권위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불안한 사람보다 안정된 사람을 존중합니다. 여러분, 취향은 단순한 놀거리가 아닙니다. 취향은 노년의 자존감의 뿌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아무리 잘 돼도 내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세상은 변하고 관계는 변합니다. 그러나 내가 쌓아둔 취향과 내면의 세계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향을 가진 사람은 늙어도 덜 초라해집니다. 반대로 취향이 없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이야기할 것이 돈과 건강과 자식뿐이 되어 점점 더 비교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그 차이가 결국 노후의 품격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취향을 말하면 상대도 따라옵니다. 처음엔 무슨 난초야 하고 웃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말하면 어느 순간 상대가 묻습니다. 그 난초는 어디서 샀어요? 그 책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돈 얘기로 묶이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결을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모임에서 중심이 됩니다. 큰 소리로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존중받는 중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연습해 보십시오. 누가 요즘 뭐 해? 라고 물으면 돈, 자식, 건강으로 들어가지 말고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로 답해 보십시오. 자연, 요즘 산책하면서 바람 느끼는 재미가 있어요. 취미, 요즘 차 한 잔 마시며 음악 듣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독서, 배움, 요즘 책을 읽는데 마음이 참 정돈돼요. 여러분의 대답이 바뀌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내면이 채워져 있구나. 내면이 채워진 사람은 남에게 빌붙지 않습니다. 남에게 기대어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품격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세 번째 품격을 올리는 대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말하는 사람, 나는 아직도 배우고 성장한다는 성장 마인드셋의 언어가 왜 노년의 권위와 매력을 만드는지, 그리고 어떤 말로 그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지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입을 열수록 품격이 올라가는 대답은 무엇이냐? 바로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말하는 대답입니다.
사람을 지루하게 만드는 어른과 사람을 끌어당기는 어른의 차이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두 사람이 쓰는 말의 시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루한 사람은 늘 과거로 갑니다. 내가 왕년에는, 옛날에는 말이야, 그때는 다들 이랬지. 말이 과거로 흐르면 듣는 사람의 마음도 같이 과거로 가라앉습니다. 과거는 대체로 비교와 후회, 불평과 한탄을 끌고 오기 쉽습니다. 반면 품격 있는 사람은 현재와 미래를 말합니다. 요즘 나는, 지금 나는, 앞으로 나는. 이 말은 듣는 사람에게 생기를 줍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세상은 우리를 자꾸 한 칸에 넣으려 합니다. 이제 편히 쉬셔야죠. 나이도 있는데 뭘 더 하시려고요? 그 나이에 뭘 배워요? 이런 말들이요. 얼핏 배려 같지만 그 안에는 아주 불편한 시선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성장이 끝난 사람이라는 시선입니다. 그런데 품격 있는 어른은 그 시선을 말로 깨뜨립니다. 큰 소리로 싸우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삶을 현재형으로 말함으로써 증명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묻는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요즘 심심하지 않으세요? 소일거리라도 있으세요? 이 질문은 안부처럼 들리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할 일 없죠? 라는 무시가 섞여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그냥 TV나 보지라고 답하면 상대는 여러분을 더 쉽게 분류합니다. 아, 이분은 이제 흘러가시는구나. 그때부터 존중은 약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면 어떨까요? 심심할 틈이 어디 있어요? 요즘 내가 영어 회화를 조금씩 배우고 있거든요. 요즘은 유튜브로 요리 레시피를 보고 하나씩 해보는데 그게 참 재미있습니다. 요즘은 사진 정리하다가 옛날 기록을 글로 남겨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 대답은 상대의 머릿속 분류표를 즉시 바꿉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서 존경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동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존재에게 끌리기 때문입니다. 삶이 멈춘 사람에게서는 정체된 공기가 나고 삶이 움직이는 사람에게서는 생기가 납니다. 그 생기가 곧 권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태도를 흔히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부릅니다. 능력은 고정된 게 아니라 노력하면 계속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지요. 반대로 나이 먹어서 무슨 이제 와서 배워서 뭐해 같은 생각은 고정 마인드셋입니다. 고정 마인드셋은 사람을 빨리 늙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배우는 것을 멈추는 순간 삶의 호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성장 마인드셋은 사람을 늦게 늙게 만듭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계속 새로워지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거창한 도전이 아닙니다. 노년의 배움은 성과를 과시하려고 하는 배움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배움입니다. 그러니 대답도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소박할수록 힘이 있습니다. 요즘은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배우고 있어요. 요즘은 손주랑 대화하려고 스마트폰 기능을 조금씩 익힙니다. 요즘은 글씨를 다시 써보려고 해요. 요즘은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책을 읽으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나이 든 사람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를 사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존중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현재를 사는 사람은 남에게 기대어 매달리지 않고 자기 삶을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배움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랑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너희랑 달라라는 느낌이 나면 상대는 거리감을 느낍니다. 품격 있는 배움의 대답은 자랑이 아니라 기쁨이어야 합니다. 이걸 해서 내가 대단하다가 아니라 이걸 하니 내가 즐겁다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말투도 중요합니다. 요즘 나 영어 공부해. 너희는 그런 것도 안 하지? 요즘
영어 회화를 조금씩 해보는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나는 요즘 공부하느라 바빠. 심심할 틈이 없네요. 조금씩 배우는 게 생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 저분은 삶을 자기 손으로 붙잡고 있구나. 그게 품격입니다. 또 하나, 현재와 미래를 말할 때 가장 강력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큰 꿈이 아니라 작은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올 봄엔 꽃을 하나 제대로 키워보려고요. 다음 달엔 근처 박물관을 한번 가보려 합니다. 이번 주말엔 오래 미뤄둔 책을 마저 읽을 거예요. 이런 말은 사람을 편안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삶의 리듬이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리듬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품격 있는 대답은 결국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나는 아직도 나를 가꾸고 있다.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을 늙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현재형 대답은 앞에서 배운 금지 질문을 피할 때도 강력합니다. 돈을 묻는 질문이 들어와도, 가정사를 묻는 질문이 들어와도 여러분은 현재의 리듬으로 대화를 옮길 수 있습니다. 요즘 형편 어때요? 그저 감사하게 살지요. 요즘은 건강을 위해 매일 20분 걷습니다. 자식들은 잘 돼요? 각자 바쁘게 살지요. 저는 요즘 책 읽는 재미로 지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더 단정하고 멋있어 보입니다. 말이 짧고 방향이 좋기 때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마지막으로 전체를 단단하게 묻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의 공통점을 정리하고 곤란한 질문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한 번에 써먹을 수 있는 짧은 대답 프레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노후 인간관계를 편안하게 만드는지, 품격 있는 어른이 되는 가장 빠른 길인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이미 감이 오셨을 겁니다. 존중받는 어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 가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가림은 계산이 아니라 품격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솔직해야 한다는 말에 너무 오래 묶여 살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함이 언제나 미덕이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삶은 단순한 진실 게임이 아니라 관계의 균형으로 돌아갑니다. 균형을 무너뜨리는 말은 아무리 진실이어도 내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절대 대답하면 안 되는 네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돈, 가정사, 깊은 속마음, 과거의 실수. 이 질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대답하는 순간 그것이 나를 평가하는 재료가 되고 소문이 될 가능성이 크고 시간이 지나면 내 발목을 잡는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반대로 입을 열수록 품격이 올라가는 대답이 있습니다. 칭찬과 감사, 취향과 내면,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배움, 이 말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내 사생활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마음을 살리고 대화의 공기를 맑게 하며 나를 더 깊게 보이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로 현장에서 써먹으려면 오늘 내용을 원칙으로만 알고 있으면 부족합니다. 실제 모임에서 질문이 툭 던져졌을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당황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즉시 적용 가능한 대답 프레임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닫는 문장 3개. 곤란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먼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길게 설명하지 말고 아래 세 문장 중 하나를 쓰십시오. 그저 감사하게 살지요.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다들 그럭저럭 지냅니다. 이 말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보가 없습니다. 숫자도 없고 사건도 없고 인물 평가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무례하지 않습니다.
어른답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더 파고들 틈을 주지 않습니다. 전환 문장, 3개 문을 닫았으면 그대로 침묵만 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좋은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전환이 있어야 관계가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요즘 씨는 어떠세요? 오늘 보니까 얼굴이 참 좋아 보이시네요. 오늘 같이 밥 먹으니 그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이 전환 문장은 대단한 기술이 아닙니다. 다만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질문이 나를 캐는 방향이면 대답은 자리를 살리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질문을 놓습니다. 왜냐하면 대화는 결국 흐름이니까요. 고급 대답 3가지 주제, 사람들은 반복해서 만납니다. 그때마다 돈, 자식, 건강으로만 말하면 여러분도 피곤해지고 상대도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품격 있는 어른은 늘 3가지 주제를 준비해 둡니다. 칭찬, 감사, 오늘 자리 마련해줘서 고맙습니다. 말씀하시는 태도가 참 따뜻하세요. 취향 내면 요즘 산책이 참 좋더라고요. 책을 읽는데 마음이 정돈됩니다. 배움, 현재형 삶. 요즘은 이걸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심심할 틈이 없네요. 이 3가지는 경쟁을 만들지 않습니다. 비교를 줄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여러분을 편안하게 그리고 우아하게 보이게 합니다. 자, 이제 실제 상황을 한번 합쳐보겠습니다. 누가 묻습니다. 연금 얼마 받아요? 여기서 여러분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닫기. 그런데 오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요즘은 아침 산책하는 재미가 있어서 마음이 참 좋아요. 고급 주제. 끝입니다. 정보는 안 줬는데 분위기는 좋아졌습니다. 이것이 가장 강한 대답입니다. 또 누가 묻습니다. 아들은 뭐해? 며느리랑은 어때? 여러분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들 바쁘게 살지요. 닫기. 요즘 씨는 건강은 좀 어떠세요? 전환. 저는 요즘 책 1권씩 읽는 습관을 들이고 있어요. 고급 주제. 이러면 여러분은 가족을 보호했고 대화를 살렸습니다. 사람들은 이분은 말이 단정하다라고 느낍니다. 그것이 품격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대답하지 않을 권리를 쓰는 사람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을 열어야 할 때 사람을 살리는 말로 여는 사람은 외로워지지 않습니다. 노후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실수는 사람이 나쁘다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너무 쉽게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든 다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보여줄수록 친해지는 게 아니라 보여줄수록 흔들리는 관계도 많습니다. 대신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닫아야 할 문은 닫고 열어야 할 문은 향기롭게 여는 것.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모임에서 누가 선을 넘는 질문을 던지면 속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모든 질문에 대답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입 밖으로는 이렇게 말하세요. 그저 감사하게 살지요. 미소, 전환, 칭찬, 취향, 배움. 이 흐름만 익히면 여러분은 점점 더 편안해지고 점점 더 존중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입이 무거워질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더 가벼워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단단히 지켜주는 작은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